네, 화장품 품질 관리, 네, 4주차 강의 3차 세 번째 시간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4주차 강의, 조금 전에 2차 시 2교시에는 우리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들, 어떠한 원료들을 갖다가 화장품에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원료는 다 안전한 것인지, 또, 어떠한 원료를 갖다가 사용할 수 없고, 또 어떠한 원료는 뭐 이를테면 어느 한도까지만, 예를 들어서 그 비율을, 혼합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이러한 사용 제한 원료, 이런 것들이 우리 화장품 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은요. 그래서 우리 화장품법은 초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규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화장품 원료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장원기라고 하는 곳에 수록이 되어 있는 원료, 또는 식품으로서 먹을 수 있는데 수록이 되어 있는 식품 공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수록이 되어 있는 원료, 또는 국제 화장품 원료집이라고 하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원료 성분명들, 즉 ICID 명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거라든가, 또 유럽 화장품 원료 기준에 의거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형태로 초기에는 지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정해져 있는 원료만 써라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는 굉장히 뭐랄까 새롭게 계속 개발이 되고 또 새롭게 등록이 되는 원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만을 지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꿨습니다. 우리나라가 법 체계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다고요? 이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원료,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는 원료,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갖다가 고지를 하고, 요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또는 네거티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지를 해주고, 그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이외에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다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도 일부는 사용 함량을 갖다 제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는 일부러 넣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범위 이내여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갖다 우리가 좀 주의 기울여서,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그런 이제 규정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미생물 한도라든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어떤 중금속이나 등등, 또는 메틸알코올, 메탄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뭐 등등에 관한 그런 것들이 기준이 다 정해져 있고요. 특히 저기 보시는 것처럼 대장균이나 녹농균, 황색포도상 구균, 이런 거는 절대로 검출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전에 같이 한번 살펴봤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도 그 기능을 갖다 나타내게 하는 그 원료의 함량이 그 보고한 기준, 또는 어떤 그 고시된 원료 같은 경우에는 그 함량 이내여야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었던 내용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이러한 기준들이 또 어떻게 새롭게 개정이 되는지, 최근이에요. 그렇죠? 2020년. 2020년에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은, 요 개정된 주요 이유는 뭐냐면요.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새롭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의 화장품으로
그렇게 이제 법 체계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 맞춤형 화장품에서도 여러 가지 원료를 갖다가 이제 쓸 수 있도록 했거든요. 예, 물론 사용해서는 안 되는 원료, 제한되는 원료 뭐 등등이 있긴 하지만 예, 바로 이렇게 맞춤형 화장품 또 추가해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이런 것들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이제 정하기 위해서 바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개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또는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반드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이 원료는 쓰면 안 돼요. 그 이외의 원료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네거티브 규제다. 예. 그리고 네거티브 리스트다. 이런 것들이 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표 1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 이것이 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국제 화장품 원료 집에 수록된 것보다는 적습니다. 예. 국제 화장품 원료 집에 수록되어 있는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굉장히 책도 두꺼울 정도로 많은데 이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예. 별표 1. 요 별표 1은 마찬가지. 예. 요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들어가면 나오고요. 제가 여기다가 쭉 열거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참고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사용사항에 제한이 필요한 원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표 2라고 해서 별표 2에도 사용상에 제한이 필요한 원료들. 특히 여기에는 보존제라고 얘기하는 뭐 파라벤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함량 또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도 어떠한 원료들은 어느 정도까지만 이상 쓸 수가 없다라든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또 새로운 그런 이제 그 규정이 제정이 됐어요. 이것도 2020년 6월 15일에 또 제정이 된 거예요. 이거는 조금 또 다르죠.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나왔냐면요. 예.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것도 뭐라고 그랬냐면 맞춤형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 개정이 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경우는 맞춤형 화장품에서 새롭게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들의 원료 또는 성분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학이라든가 연구소 등이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용 기준에 대한 신청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그래서 이제 세부 사항을 정해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제 기준에 맞춰야 되는지, 즉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갖다가 이제 정한 것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거죠. 여기에 따른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사용 한도라든가 또 사용 시의 농도 상한이라든가 적용 부위나 유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준을 갖다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거 이외에도 또 쓰고 싶고 또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뭘 해라? 의약품 등의 독성 시험 기준이라든가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준해서 그런 것들에 준해서 심사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심사를 받기 위한 그거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서 거기에 나와 있는 별표 2에 되어 있는 그러한 물질들 그것이 요거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외에
쓰고자 하는데 그런 쓰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이런 것들은 심사를 받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 방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요거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 이외의 것들로 쓰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랬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심사를 받아라라고 하는 거고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여기에 별표 2 또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 방법 별표 1에 고시된 원료 중에 사용 기준을 갖다가 나는 좀 변경을 하고 그래서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 심사를 받아라. 서류를 갖춰서 서류에 왜 쓰려고 하는지 그 서류에는 이렇게 제출 자료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 두 번째는 원료의 기원이나 개발 경위 국내외 사용 기준이라든가 사용 현황 이런 것들도 전부 제출 자료에 담아야 되고요. 원료 특성에 관한 자료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다루었었던 인비트로 실험이라든가 인비보 실험 즉 동물 실험 또는 동물 대체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성을 입증하고 하고자 했었던 그러한 자료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좀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안전성에 관한 평가 자료 앞에서 우리가 다뤘었던 거지만요. 다시 한번 보시면 단외 투여 독성 시험, 피부 자극 시험, 피부 감 작성 시험, 점막 자극 시험, 광 독성 시험, 또 광 감 작성 시험, 반복 투여 독성 시험, 또 생식 발생 독성 시험, 유전 독성 시험, 발암성 시험, 흡입 독성, 인체 피부 자극 시험, 피부 흡수 시험 등과 같은 여러 안전성 자료를 갖다 전부 제출해서 그 승인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유효성과 관련된 평가 자료도 사용 목적 그리고 작용에 관한 그런 자료, 사용량 등에 관한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아라. 그리고 사용 기준 설정에 관한 자료들도 마찬가지 제출해서 평가를 받아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원료의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시험 성적서 이런 것들도 전부 제출을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를 이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라도 적발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법적인 그런 규제, 제재가 가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뿐이냐? 조금 전에 보니까 화장품에 사용하는 색소 같은 경우도 뭔지 몰라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올해 또 개정이 됐어요. 2022년 1월 14일 일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법 제8조 2항에 따라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들 그러한 이제 특히 화장품의 색소의 종류, 색소의 기준 및 시험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색소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됐는지 특히 우리가 그동안 많이 규제가 되어 왔었던 다가 규제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이 규제가 되어 왔었던 타르색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의가 되어 있고요. 순색소, 레이크, 기질, 희석제 등등과 관련된 것들도 전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화장품의 색소의 종류, 사용 부위나 사용 한도 이런 것들도 전부 별표 1에 규정이 되어 있고 색소 중에서도 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별표 4에 마찬가지로 그 기준을 갖다가 정하고 있습니다. 레이크의 종류 별표 1에 되어 있고요. 또 기준 시험 방법의 경우는 별표 2에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규제를 갖다가 꼭 따라야 되겠죠.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이외에도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CGMP,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요거에 또 맞는 그런 원료 또는 성분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돼야 될 텐데요.
이 CGMP는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요거는 화장품의 품질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정해진 그런 이제 규정인 것이죠. 기준인 것이. 원래는 의약품을 갖다가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1963년에 미국에서 제정이 됐고, 그리고 일본에서 1976년에 굉장히 빠른 시기에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도입이 됐죠. 1984년에 제약업계에 KGMP가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화장품에는 1990년 4월에 제정이 이제 비로소 되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에도 요거를 도입한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지만은 아직까지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요 CGMP는 인증을 하는 걸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GMP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즉 CGMP에 해당되는 설비, 또 뭐 어떤 장치, 그 다음에 절차, 또는 서류와 관련된 거, 또는 어떤 관리 부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두 망라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인증을 갖다 받게 되면은 그 인증을 갖다가 주게 되는 것이죠. 인증업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그리고 이 CGMP가 도입된 배경이 화장품이 인체에 사용이 되는 거니까 인체에 무해한,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의미로 관리가 돼야 되겠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만들어진 제품도 관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요 CGMP는 순수하게 화장품 법에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외에도 위험물 취급법, 고압가스 취급법, 공해대책기본법. 근데 공해대책기본법은 사실 공해대책기본법으로 지금 명칭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바뀌었죠.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노동안전위생법, 이것도 마찬가지 바뀌었죠. 산업안전위생법으로 바뀌었고요. 이러한 다양한 법규들, 이런 것들에 준해서 그래서 안전한 제품을 갖다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품질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거는 제조하는 부서, 그 다음에 품질 관리 부서는 반드시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조 부서하고 품질 부서하고는, 품질 관리 부서는 반드시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조 관리 책임자가 품질 관리 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별개의 사람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팀도 별개의 팀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요 CGMP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다. 요 CGMP와 관련해서는요, 화장품 품질 관리라고 하는 요 우리 교과에서 조금 더 또 폭넓게 또 다루게 됩니다. 왜? 지금까지 했었던 것처럼 성분에 관련해서만 화장품에 그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장품에 쓰는 성분 또는 원료만 관리가 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GMP에 따른 그런 기준에 의한 그런 이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의거한 내용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른 시간에 더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 CGMP에도 화장품은 이제 제조하는 과정에서 또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갖다 우리가 반드시 또 지어야 되냐면은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는 이제 화장품 제조 공정론에서 일부 다루었습니다. 거기서 다뤘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게 또 여기서 중복해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이 화장품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조물의 경우에는 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나 또는 사용자가 인적이거나 또는 재산 이런 것들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누가? 제조한 사람이. 제조한 사람이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을 갖다가 지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제조물 책임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2002년 7월에 이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품을 보더라도 거기에 보시면 제조물 책임 배상이라고 하는 문구들이 반드시 거기에는 이제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만든 제조를 한 회사들도 제조물 책임 배상의 범위가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는 자기들도 다 보험을 들어놓고 있게 되죠. 예, 보험을 가입해 놓게 되는. 그래서 피해를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보험을 갖다 이렇게 이제 가입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바로 이러한 이제 제조물 책임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에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은 대략 이렇게 한 7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소비자와 기업의 형평성을 갖다 감안을 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대상 제조물, 어떤 제조물의 경우 제조물 책임을 갖다가 져야 되는지. 두 번째가 대상 손해, 어떠한 경우에 손해를 갖다가 배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책임 주체, 책임 주체가 누군지, 결함의 개념은 뭐고, 배상 책임 기간은 어느 정도, 또 배상 한도는 어느 정도까지, 제조자의 면책 사유, 즉 제조자가 어떠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배상 책임은 해야 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제조물에게 그 제조자에게 그 책임을 구체적으로 묻지 않아도 되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다 이제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 제조물에 대해서는 제조물이란 동산이라든가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하거나 또는 가공한 이런 모든 그런 제품, 모든 동산이라는 게 뭐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없는 게 뭐예요? 부동산. 건물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대상 제조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상 손해는 확대 손해만이 확대가 돼서 그것이 영향을 미친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만이 제조물 책임의 대상이 되고요. 제품 자체, 즉 제품 자체가 망가졌거나 이런 것들, 이거는 제조물 책임 대상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떨어뜨려서 깨졌어. 그런데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보상해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책임 주체는 제조물의 가공 또는 제조, 수입, 제조물의 상호나 상표 등을 표시한 사람들이 거기 이제 책임을 갖다가 지게 돼 있고요. 결함의 개념은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상 책임 기간은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3년이 넘으면 그것도 제조물 책임을 갖다가 물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 내에 제기된 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배상 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상 한도가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제조물 책임법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제조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 제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한도 내에서 배상이 됩니다라고 고지를 하고 있죠. 제조자의 면책에 해당이 되는 것은 개발 위험을 갖다가 항변을 하거나, 부품 원재료의 제조업체에 항변이 있거나, 또는 제조자가 사고 제품을 유통시키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또 정부의 부적격한 강제 기준을 지킴으로써 결함이 발생한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준비, 요 제조물 책임을 그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을 들어요. 요즘은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기업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업의 제조물 책임, 예. PL과 관련해서는 PL은 뭐라고요? Product Lia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PL과 관련된 대응책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PLP. PLP는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제조물 책임을 갖다가 예방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겠죠. 제일 먼저는. 제조물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제조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고 품질이 좋게 만들고 그런 거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PS예요. Product Safety. 제품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갖다 강구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PLD. Product Liability Defense. Defense. 방어한다는 거죠.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내 책임이 없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는 그런 방어 논리를 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책으로 갖춰야 되겠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제조물 책임에서 역점을 둬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 Product Liability Prevention이라고 하는 예방하는 것. 이 예방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역시 품질 관리예요. 품질 관리.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즉 제조물 책임 예방 대책으로 피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지 않게 해서 사전에 예방 차원의 대책으로는 제품의 사전에 대한 경영 방침, 즉 품질 경영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없도록 만들자는 거. 그래서 전사적인 회사 전체 내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한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품질 관리와 관련된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드렸었던 제품의 안전 대책이에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뭐 당연히 회사에서 안전관리 팀이 있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제품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될 테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제 제조물 책임 방어 대책에 일환으로서 여기도 표현을 했지만은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사후 대응을 갖다 이제 하기 위해서 안전과 관련된 문서 또 보증 이런 것도 준비를 하지만은요 사고 처리 시에 소비자 피해에 관한 보상 대책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를 한다고요? 여기도 똑같이 보험 가입을 합니다. 제품에 대한 보험 가입 또는 제품 책임에 관련된 보험 가입을 갖다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사후 처리 비용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정부나 또는 언론 또는 소비자 단체 이러한 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소비자 단체가 얼마나 이게 진짜 아주 집요하게 문제점을 갖다 지적을 하고 또 그 해결을 갖다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의 그런 이제 노력들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바로 이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해서는 단계별로 우리가 특히 뭐와 관련해서 우리 화장품 품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서 단계별로 체크를 할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다. 첫 번째, 개발 단계에서부터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다. 뭐냐면 기획조사 단계에서 표적이 되는 즉 대상이 되는 그런 제품의 안정성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품 사용자와 사용 환경을 고려해서 예견되는 위험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위험이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 또 설계 검사나 각종 시험 실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개발 단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실제 화장품을 갖다가 제조를 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부자재. 그렇죠? 부자재는 뭐예요? 용기라든가 펌프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원료 이런 단계에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양질의 원료가 들어오는지 부자재가 정확하게 그 품질을 갖다 만족시키는 부자재가 들어오는지 또 납품배와 채시의 위험 분담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지속적인 품질 유지 또 그것들을 갖다가 품질을 유지하게 하는 관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제조 단계에서도 무슨 설비라든가 또 제대로 정량으로 집어넣는지 등등에 대한 그리고 작업자들의 어떤 숙련도가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들 전부 체크를 해야 될 테고요. 또 QA 단계 제조 과정 중에서 품질 관리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또 재발 방지가 아닌 불량 발생을 갖다가 예방하는 그런 단계라든가 제품의 안전성, 신뢰성 이런 것들도 QA 품질 관리 단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 PL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서는 유통 단계에서도 변질이 되거나 이래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 곤란하겠죠. 그런 것까지 전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품의 기능, 품질, 사용법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되고요. 또 사용자에게 알려야 되고 과대선전이라든가 절대안전 또는 안전보증 이러한 모호하거나 또는 책임지기 어려운 그런 문구들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돼. 그럴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화장품은 원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품질 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목이 좀 잠겨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